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수준의 석유 중독증에 빠진 나라거든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들이 이제 점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비석유 중심 미래 에너지 자산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가속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패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네옴시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다 돈도 투자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의지도 있구나라는 그걸 떠받쳐줄 능력도 있구나라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옴시티 책을 저술하신 유태양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이렇게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간단한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양입니다. 저는 최근에 네옴시티라는 책을 쓴 경제 작가입니다. 과거에는 저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증권부, 사회부, 그리고 IT부 기자로 근무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중동에 있는 크레센트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중동 관련된 경제 이슈들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 2020년, 21년 사이에 네옴시티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게 왜 진행되고 우리 회사가 어떤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모아서 낸 게 이번 책이고요. 관련해서 또 좀 궁금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뉴스 보니까 너무 근거 없는 억측이나 낭만론, 반대로 비관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자 오늘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동 관련해서 일들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제가 중동 하면 이것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중동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의 상승세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요즘에 주유소 들어가는 게 살짝 들어올 정도로 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유가가 또 막 치솟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유가 올라가는 이유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부분에서 더 전문가분들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오늘 주제랑 좀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유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주제인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되게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수준의 석유 중독증에 빠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GDP의 무려 40% 이상, 2021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고의 6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및 관련 산업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암만 국가가 정책을 잘 세우고 노력을 하더라도 유가가 떨어지면 말짱꽝이고 반대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가 운영을 잘못해도 GDP가 올라가는 좀 기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유가가 80달러에서 90달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80에서 90달러 위로 오버슈팅하게 되면은 국가의 GDP가 꾸준히 상승하게 된다. 근데 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런 상황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국의 GDP가 사실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플러스가 과연 과거처럼 결속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전 세계 유가를 혼자서 좌지우지하느냐라고 하면은 부정적이거든요. 즉 사우디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의 경제 지표가 오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비전 2030이라고 탈석유 중심의 경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게 네옴시티.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사우디 입장에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계속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탈석유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사우디도 마찬가지 석유를 계속 팔면서 큰 부를 이뤄냈었던 국가여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논점이 자리 잡게 되는 시점이라고 좀 봐서 그래서 더더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는 그러니까 마지막 좀 뽑아내기 위해서 석유 가격을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930년대에 세워진 나라에 지금 한 80년에서 90년 정도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실 석유, 에너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요. 첫 번째는 193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을 할 때 영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영국이었죠.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이하게 아랍 국가지만 영국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영미권의 에너지 패권을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를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일종의 빅딜을 했고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는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의 패권이 끝나가고 미국으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과 또 이런 빅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가를 좌지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만 일대 아랍 국가들 GCC라 그러죠. 왕이 있고 석유 부국들 걸프 코스트 컨트리 컨슬인데 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에너지 패권을 언제 뺏어오느냐?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그 전까지는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는 영미권의 석유 회사들이 에너지 특히 석유 중심 가격을 왔다 갔다 하고 산출량도 이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오펙이라는 기구가 생기고 오펙이라는 기구가 오는 날 생각하는 그런 막강한 에너지 협의체로 자리 잡으면서 그 핵심 롤을 사우디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25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장관을 하신 이 석유부 장관이 엄청 힘이 센 부서거든요. 우리로 치면 산업자원부 플러스 거의 기획재정부급 파워예요. 자키 야만이라는 장관이 계세요. 왕족도 아니에요. 이분은 왕족도 아닌데 장관을 어떻게 그것도 핵심 장관을 25년 동안 했는데 이분이 오펙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랍 국가들을 규합하고 석유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중동 중심으로 돌려놨다. 그럼 그전까지 중심은 누가 있냐? 미국 중심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걸 돌려오면서 오펙 힘을 극도로 강화하면서 본인 2000년 정도 이런 말을 해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석유도 똑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2000년에 해요. 그리고 이런 불길한 이런 불길한 예언을 남기시고 이분 물러나셨는데 2021년, 22년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예언이 근데 지금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중심의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넘어간 에너지 시프트가 모빌리티에서 못나서 이제 공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 에너지들이 이제 이 점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즉 석기 시대의 돌 위치가 청동기가 오면서 훅 떨어진 것처럼 석유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우디인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우디인들이 비전 2030, 아까 말씀드린 탈석유 경제의 기초가 된 비전 2030, 네옴시티 이런 서브 프로젝트를 하면서 취하는 전략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산다.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산다. 사우디 아람코 아시죠? 사우디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인데 사우디 아람코가 지난 2019년에 지분의 1.5%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약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를 조달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루수소라든지 이런 것 중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고유가 현상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석유 중심 패러다임을 이끌고 갈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빠르게 석유 중심 자산들을 비석유 중심 미래 에너지 자산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가속할 수 있다. 즉 네옴시티라든지 이걸 더 나아가서 비전 2030 계획에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주력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아서 더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할 텐데 요즘에는 가격이 오름에도 생산량을 잘 안 늘리고 오히려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자체가 일단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중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막 공조하면서 유가를 계속 고유가 기조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변수인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대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붙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린 나라는 당연히 양국 빼고 동유럽 국가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자본이 이탈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아랍에미레이트로 실제로 계속해서 자산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부자들도 자산을 이탈하고 시키고 그래서 두바이 호화주택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와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원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세계적인 밀산지고 자원도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절대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나쁘진 않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격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 국제 분쟁이 계속될수록 유가가 올라가고 이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상황이 왜 우리 2차 대전 끝나고 6.25 전쟁 터진 다음에 일본이 이걸 통해서 큰 수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좋은 거네요. 반드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일단은 수혜를 보고 있다. 뭐 장기화됐을 때는 어떻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수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돈의 흐름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중동 국가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미래를 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사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블루투스도 있었는데 그 외에 또 일단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들을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오늘 주제인 네옴시티도 그거의 일환이고 네옴시티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일찌감치 한 200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마스다르 시티라고 아부다비에서 짓고 있는 또 친환경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다르 시티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감이 되게 높아요. 사실 두바이라는 데가 전 아랍의 경제 허브지 않습니까? 근데 두바이가 원래부터 경제 허브였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원래 아랍 지역의 경제 허브는 쿠웨이트였어요. 1990년까지만 해도. 근데 쿠웨이트가 두 가지, 일단은 주가 조작 이슈로 한번 주가 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었고 이후에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라크군이 걸프 전쟁을 일으켜서 쿠웨이트를 침공하다 보니까 당시 쿠웨이트에 있는 자본들이 안전한 나라를 찾아가다 보니까 두바이가 크게 부흥하게 됐거든요. 근데 두바이 입장에서는 지금 아랍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카타르 도하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시티 이런 국가들이 지금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석유도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고 두바이는 정말 이 경제 허브로서의 패권인데 이걸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두바이는 지금 D33이라고 해서 D33 일경 3천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올해 초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현재 아까 뭐 오늘 좀 주로 다룰 만한 네옴시티의 또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네옴시티가 뭔데?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옴시티를 쉽게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옴시티는 사우디에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서 탈석유, 그 다음에 청정 스마트 시티, 초인지 도시라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사업비 최소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부터 2천조 원까지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사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책에서도 표현해 주셨지만 제2의 중동붐 이라는 기대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대만큼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일단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 실패를 말하기는 많이 이르다. 왜냐하면 네옴시티 1단계가 2030년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2023년인데 그 2035년에서 40년 정도 돼야 이게 성패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시고요. 다만 조금 지금 나오는 낙관론도 그렇고 비관론도 그렇고 너무 근거 없이 던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많더라. 가령 액수가 커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단순히 액수가 많다 적다의 문제는 아닌데 또 하나 근데 사우디가 지금 고민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700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단히 막연한 답만 내놨다. 우리가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수준의 답만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단 투자 재원의 이슈가 있고 또 하나가 더 라인 프로젝트 그 보셨을 거예요. 뭐 170km짜리 서울에서 뭐 대전 넘어가는 거리만큼 와칸다 같은 뭐 장벽 만들어서 이런 도시 짓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 현직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원한대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수정되느냐 이슈.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사업 자체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주최 측의 의지와 능력이거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서브 프로젝트 중에 가장 빨리 지금 진행되는 게 뭐냐면 신달라라는 게 있습니다. 신달라라는 게 네옴시티 왼쪽에 조그만 호화 관광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가장 먼저 완공됩니다.
2024년에서 5년 정도에 완공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신달라가 정말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거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기대를 걸어보실 만하다. 네옴시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다 돈도 투자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의지도 있구나라는 그걸 떠받쳐줄 능력도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신달라 프로젝트가 후지부지한다 계속해서 공기가 이유 없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네옴시티 자체에 대해서 진정성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진정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앞서서 우리가 또 얘기했다시피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 사실 탈석유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표적으로 또 사우디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네옴시티 네옴 프로젝트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어떻게 해서든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면한 과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좋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럼 손 놓고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키 야마니 석유부 장관, 사우디 석유업계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이 경관기 벌써 2000년인데 그럼 2023년이잖아요. 2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뭐 수뇌부들이 손 놓고 놓은 건 아니에요. 시도를 계속했는데 그 시도들이 무의로 돌아갔다. 왜 무의로 돌아갔을까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없고 그다음에 이걸 추진할 만한 행정력이 없고 그다음에 리더가 교체가 되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다. 대표적으로 제타타워라는 게 있어요. 뭐 제타 외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신도시 짓는 프로젝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 열심히 짓다가 한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흐지부지 돼서 지금 올라가다가 말았거든요. 왜 말았는가 보니 이 그룹의 빈 라딘 그룹이라는 그룹이 이 제타타워라는 걸 1km짜리 타워를 짓고 있는데 1km짜리 타워가 완공이 되면 세계 1위거든요. 높이로는. 근데 이게 왜 무산되고 봤더니 빈라딘 그룹, 이 우리로 치면 삼성물산 정도 되는 역내 1위 건설사인데 오너가 숙청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사실상 프로젝트가 날아갔는데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 여론이 갈리잖아요. 행정력 강하고 똑똑한 리더란 이야기도 있고 뭐 피해의 독재자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진 젊은 리더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플러스 요소로서 계속해서 정책 지속성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랍 지역은 우리와 다르게 경제 타당성 분석을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다면 뭐 700조 원 들여서 뭐 거둘 수 있는 게 500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리더가 국왕이 아니면 뭐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리더십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진짜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럼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에서는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책에도 좀 제가 적어놨어요. 만약에 네옴시티가 잘 됐을 때 중간 갔을 때 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됐다고 질문 주시니까 이게 잘 되면은 중동은 진짜 뉴 이라를 새 시대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석유 중심 경제로 넘어가는 석유 중심 경제에서 비석유 중심 경제로 넘어가는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패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즉 석유 패권을 포기하는 거지 에너지 패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레이 수소다. 인류 에너지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오염도 많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게 그린 수소잖아요. 그린 수소 그리고 중간 단계 블루 수소. 탄소가 아예 안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의 과정에서 블루 수소라는 게 대부분의 과정에서 이 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고 효율도 엄청 좋고 근데 블루 수소를 세계 1위로 인증받은 기업이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계속해서 에너지 패권을 쥐고 가고 싶어 한다. 일단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거. 그럼 에너지 패권이 이제 석유 패권에서 블루수소 패권으로 바뀌어서 사우디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게 하나. 또 하나 아랍 국가들이 좀 지금 계속 신도시 지으면 항상 보고 있는 게 두바이다. 두바이라는 데가 이렇게 번영한 도시 된 지가 20년 조금 더 됐거든요. 근데 두바이는 보시면 GDP에서 석유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서비스업, 금융업, 그 다음에 트레이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부거든요. 바로 이런 형태의 구조가 1000만 넘는 도시,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추진하는 게 인구 1000만 이상 이주시키겠다고 했는데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구현된다고 하면은 이건 단순히 뭐 아랍에서 번영한 도시 이런 걸 다 떠나서 전 세계 도시의 이 끌어가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두바이는 비상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랍에서 가장 경제허브, 금융허브 지위를 가져오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바이 인구가 외국인 합쳐서 35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인구는 지금 3,500만 정도고 두바이 10배고 네옴시티에만 지금 1,000만을 이주시키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 도시가 경제허브로 자리 잡으면 외국인들이 굳이 두바이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두바이라는 도시는 빠르게 몰락할 거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D33 프로젝트 1경 3천조짜리 프로젝트를 두바이가 인프라 투자에 쏟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견제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영내에서는 되게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타르 도하, 대출 두바이 지위를 노리는 경쟁자들 카타르 도하라든지 뭐 네옴시티, 그다음에 리야드도 사실은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네옴시티에 자꾸 묻혀서 아니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잘못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 끼디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야드 개발 계획인데 뭐냐면 리야드 외곽에 끼디아라는 신도시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신도시가 재밌는 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되게 심심한 나라거든요. 상업 영화가 2018년까지 안 됐습니다. 영화관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영화관 있으면 다 기록 영화 틀어주고 교육 영화 틀어주고. 근데 이런 심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형 스포츠 경기하는 곳, 포뮬러 1 레이싱하고 영화 보고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하고 이런 외곽 개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